더 잘 아시겠지만 저는 꼭 그런 식으로 뭐 관세 매기고 뭐 국가에서 뭐 통제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사람들이 말을 잘 안 듣던데 꼭 몰래 하는 사람들 나오더라고요. 네. 그쵸. 우회하거나. 우회하거나 네. 몰래 국가 허락 안 받고 몰래 이렇게 들여와가지고 국가가 매긴 가격보다 조금 싸게 파는 사람들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역사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그래서 오늘 그 전반적인 이야기들을 해주실 우리 권용철 교수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권용철이라고 합니다. 네, 지금 경기대학교에서 학생들 가르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벌거벗은 세계사에서도 나오셨잖아요. 벌거벗은 세계사 3번 나왔어요. 와. 그러면 방송인 프로 방송인이시는데. 많이 나오신 교수님들이 많으셔서 그래요? 저 주식 투자자분들한테 이게 또 웬 생뚱맞은 얘기냐라 할 수 있겠지만 제가 예전에 썼던 책 중에 하나가 전쟁과 주식이라는 그런 책도 쓰셨어요? 네, 이명환 박사님이 썼었어요. 아, 정말요? 그때, 네. 그래서 왜 썼냐면 전쟁 얘기를 듣는데 주식 투자의 아이디어로 다 들리더라고요. 이 역사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했던 인간의 군중 심리가 나오잖아요. 그게 주식 투자랑 되게 연관이 많은 것 같아요. 전략도 많이 나오고.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듣다 보면은 또 이제 새로운 또 아이디어를 얻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해서 오늘 또 깊은 또 교양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이제 고려랑 원나라와 관련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거는 이제 고려라는 나라가 있는데 몽골이 침략을 해서 네. 좀 속국으로 만들었다. 네. 이런 얘기들을 많이 알고 계시잖아요. 네, 네. 실제로 이제 속국의 구조였던 거예요. 사실 이 속국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좀 잘 되새길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지금 속국이라고 하면 좀 식민지 이제 좀 그런 식으로 우리가 좀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근대 이전에 이제 속국이라는 표현을 쓰면 식민지하고는 사실 전혀 다른 의미를 갖게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상하 관계라고 해야 될까?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뭐 식민지는 완전히 뭐 이루 국권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요. 근데 속국이라고 했을 때는 단지 중국에 있는 왕조를 좀 이제 위의 국가로 그냥 인정할 뿐이고 우리는 또 우리대로 국가 체제가 다 있고 그런 이제 관계를 이제 속국이라고 불렀던 거죠. 그래서 이거를 지금의 의미로 이제 오해를 하시면 아니 우리가 식민지였어? 고려가 그건 아니라는 거죠. 원나라 얘기 들어보면 다른 나라들은 뭐 멸망을 시키거나 네. 완전히 그냥 체제에 편입시켜 버리는데 왜 어떻게 보면 가까이 있었던 나라에 이제 고려는 그렇게 안 뒀던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가 이제 있는데 우선 고려가 잘 싸우면서 버팁니다. 이 산악 지형이 워낙 이제 한반도가 많다 보니 이제 거기에 틀어박혀서 이제 버티면서 오랫동안 항전을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뭐 약간 우연한 그런 또 요소들도 이제 겹치게 되면서 이제 뭐 뒤에서 또 얘기를 하겠지만 이제 쿠빌라이라고 하는 그 몽골 황제하고 사이가 좋아지는 바람에 나름 네. 나름 좋아지는 바람에 이제 고려가 어떻게 보면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거죠. 그러면 방금 고려가 굉장히 잘 버텼다라고 표현을 하셨잖아요. 그러면은 누가 제일 싸움을 잘했던 거예요? 사실 그 당시 이제 고려의 그 정치체가 이제 무신 정권이라고 이제 우리가 맞아요. 부르는 네. 이제 그 무신들이 주로 최씨 무신 정권이라고 해서 그 최씨 일가들이 장악을 하고 있었는데 그 사람들 중심으로는 강화도로 도망가죠. 개경에서부터 이제 강화도로 도망가서 거기서 버티는 거고 사실 이제 무슨 섬에 있으니까 이제 나머지 그 소위 육지 본토에서 이제 저항하는 사람들은 다 민중들. 민중들. 그럼요. 국간 도망갔다니까요. 그러면은 민중만 남았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저쪽에 정규군과 민중이면 학살에 가까운 일이 벌어지는 거 아니에요? 싸우는 거예요, 민중? 몽골이? 그러니까 몽골하고 쳐들어왔을 때 그럼요. 그게 돼요? 힘이? 그래서 이제 뭐 산에 들어박히고 뭐 이런 식으로 뭐 전면전? 예를 들어서 이른바 다이다이를 뜨자. 네.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 계속 산에서 틀어박히면서 이른바 게릴라식 전투를 하든가 그런 식으로 하는 수밖에 없었던 거죠. 미국도 베트남전 할 때 게릴라전 같이 이제 이렇게 되니까 아프가니스탄전도 그랬고 그러니까 이게 싸워야 되는데 나오지는 않고 그쵸? 계속 괴롭히고 장기전으로 갈수록 여기는 국력은 계속 소모될 거고 그러느니 그냥 그냥 빨리 대충 합의하자 이렇게 되는 걸로 바뀐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몽골도 나름 또 끈질긴 게 그래도 한 30년 가까이 계속 고려를 쳐들어오는 거니까 또 지지지도 않고 물론 30년이라고 해서 30년 동안 맨날 쳐들어오는 건 물론 아니지만 그 기간이 이제 30년이었다는 거죠. 그럼 저는 궁금한 게 몽골 원나라 입장에서는 고려가 어떤 의미였길래 그렇게 계속 쳐들었던 거예요?
사실 그 몽골이 이제 정복 혹은 뭐 전쟁을 할 때에 이제 주로 뭐 약탈을 한달지 뭐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칭기스칸 때부터 좀 두드러지는 이유가 뭐냐면 계속 복수전을 해요. 복수전이요? 몽골이 사신을 보냈는데 만약 거기서 죽였다. 예, 예. 그러면 이제 난리가 나는 예, 거예요. 맞아요. 예, 예. 근데 이제 고려에서도 고려 기록에는 저고려라고 하는 이제 이름의 몽골 사신이 나오는데 고려에 왔다가 압록강 거쯤 넘어가려고 할 때 이제 화살을 맞고 죽어요. 근데 누가 했는지 몰라요. 예. 고려 쪽에서는 우리가 한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데 이제 몽골에서는 의심을 하죠. 이제 어떤 그런 거에 대한 어떤 복수도 좀 이제 게재해 있는 거죠. 그럼 만약 우리나라 좀 고려 쳐들어왔을 때 그때 당시 원나라면은 어떤 시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유럽을 칠 때쯤이었었나요? 유럽 치기도 전이죠. 처음에 쳐들어왔을 때는 제일 강력할 때쯤이네요. 칭기스칸 예, 죽고 나서 이제 한 5년도 안 돼갖고 아. 이제 막 뻗어 나가려고 막 할 때 그럼 힘이 한창 좋을 때죠. 네, 좋을 때잖아요. 좋을 기세도 때죠. 좋고 그러면 능력 있는 장수들도 많을 많을 때고. 때고. 그때 몽골이 여러분들 모르시는 게 좀 약간 다 격파했던 나라들이 어떤 나라들이 있었죠? 서하, 서요, 예. 금나라, 호라즘, 호라즘이면 이란 어디? 지금의 중앙아시아입니다. 중앙아시아. 물론 이란 예, 예. 쪽도 이제 포함이 돼 있죠. 이란도 들어갔었어요? 네네. 더 뭐 넓어지면은 이제 뭐 러시아 쪽 가고, 헝가리 가고, 폴란드 가고, 그다음에 중동 쪽 가고, 시리아까지 가고 뭐 이러니까 예. 그 시절에 고려랑 싸웠는데 고려는 그래도 잘 30년 버텼다. 전쟁을 하면서 버텼다는 거죠. 다른 와, 나라들은 대단하다. 버틴 나라들이 없죠. 그냥 단판으로 빨리빨리 끝났었잖아요. 단판으로 끝난 경우도 있고 예. 버티다가 결국 그냥 아. 다 그냥 멸망한 경우도 있고. 그러면은 그 유럽을 제패하던 군대들이 고려를 온 건가요? 아니면 그냥 다른 부대들이 왔던 건가요? 완전 다른 부대죠. 너무 거리가 머니까요, 이게. 같은 부대가 이렇게 여기 유럽 갔다가 또 고려 갔다가 이러면 힘들어요. 아무리 몽골이 세다 네. 하더라도 쉬운 일이 아니니. 그래서 뭐 수부타이 뭐 얘기 많이 하잖아요. 수부타이는 좀 많이 갔죠. 예. 수부타이 같은 사람은. 항상 역사에서 이프가 없긴 하지만 수부타이 유럽을 제패했던 수부타이 부대가 고려를 왔다 하더라도 똑같이 고전했을까요? 그럼요. 아무리 뭐 수부타이라고 한들 그 산악 지형, 그 다음에 이제 음. 강화도로 건너갈 수가 없기 때문에 아. 유목민들은 당시 배가 없어서 예. 그래서 강화도로 도망간 거기도 하고. 몽골 얘기를 듣다 보면은 교과서에서 많이 안 나와 있었지만은 이제 이해 안 가는 것 중에 하나가 그래도 중국이라는 나라도 역사적으로 전쟁을 엄청 오래 한 나라고 우리나라도 많이 한 나라인데 성에서 왜 그걸 못 지키느냐, 그 몽골의 기마병이 왜 이렇게 다 제패가 됐는지 전술적으로 다른 차이가 있었어요. 사실 유목 기마병만 가지고 공성전을 한다는 건 사실 불가능한 일이죠. 예. 뭐 말이 뭐 진짜 뭐 성을 뛰어넘을 수도 없는 건데. 네. 근데 이제 일부러 막 약을 막 올려가지고 아니면 일부러 약한 척하면서 도망가는 척해가지고 성에 있는 애들을 이렇게 유인해서 끌어내는 거죠. 그렇게 끌어내서 막 쫓아오면 어느 순간 이제 매복에 걸려드는 이제 그런 케이스도 있고. 망구다이 전략인가? 예. 그런 전략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몽골 이 군대는 배우는 걸 참 잘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여러 국가들을 점령하면서 다니다 보니 아 이런 전술이 필요하구나. 또 이런 무기를 만드는 기술자는 죽이면 안 되겠구나. 이제 그런 식으로 다 써먹는. 전쟁을 하면서 기술이 업그레이드 돼가면서 굉장히 빨리 업그레이드 되는 거죠. 나중에는 이제 배까지 만들어갖고 결국 그럼 강화도는 끝까지 점령이 안 된 거예요? 안 된 거죠. 그 배를 만들고 와도 되는데 안 왔던 거예요? 그때까지만 해도 그 선박을 몽골 친구들이 이렇게 자유자재로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선박을 만들었다고 해도 지금 그 서해안 강화도로 가는 그 해협이라고 해야 될까요? 거기 물살이 굉장히 빠르고 해서 웬만한 그 기술자하고 뭐 항해자 아니면은 거기도 건너기가 쉽지 않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해협이 좁으니까 이걸 왜 못 건너나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물살이 워낙 빨라서 웬만한 뭐 배를 만든다고 하더라도 이게 쓸려나간다. 그렇죠. 게다가 또 서해 우리 또 교과서에서 배우는 조수간만의 차가 굉장히 심한 그런 바닷가. 그러니까 그런 걸 또 이용하게 되면 또 밀물 썰물 요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크니까. 그럼 과거에 그럼 예를 들어 삼국시대 이런 데도 국경 이런 데도 있잖아요. 수삼국 때 보면 강 위주로 이렇게 국경이 형성되는 이유가 그런 이유. 강, 산 이제 이런 자연지리적인 환경을 이용하는 게 사실 제일 좋죠. 지금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주전선이니 뭐 이제 국경선이니 이제 이런 것들은 좀 인위적인 거고 옛날부터 계속 산이나 강이나 산맥 이런 것들이 우선 넘어오기 힘들잖아요. 네. 그럼 방어하는 쪽도 훨씬 좋고 원래 높은 산이나 강이나 공격하는 쪽이 한 3-4배 정도 더 힘들다 그러잖아요. 예. 군대 가서 저도 들은 건데
네. 그러니 방어 전략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자연지형을 이용하는 게 제일 좋죠. 그럼 우리나라의 전략은 뭔가 공격을 하면서 30년을 버틴 게 아니라 아유, 방어를 하면서 30년을 버틴 공격 거예요? 못하죠. 아. 수비로 가는 거지. 주식에서도 비슷한 것 같아요. 존버가 최고라고 아, 맞아요. 30년 버티면 네, 됩니다. 그럼 아까 전에 쿠빌라이 칸이랑 그래도 비교적 사이가 좋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잖아요. 그 이유가 있을까요? 그 쿠빌라이가 이제 나중에 자기도 칸이 좀 돼보려고 네. 이제 동생하고 싸웁니다. 동생하고 이제 막 싸우는 와중에 이른바 몽골에서 내전이 일어나는 거죠. 근데 그때 딱 때마침 고려에서 이제 우리도 힘들어서 이제 더 이상 30년 거의 가까이 해오는데 힘들다, 항복을 하자. 라고 해서 이제 그 고려의 태자가 이제 그 몽골 칸을 만나러 가죠. 그 쿠빌라이 전에 이제 칸을 네. 이렇게 만나러 이제 지금의 중국으로 이제 들어갔는데 이제 항복을 하러 가는데 그 칸이 죽었대요. 네. 항복할 사람이 없어졌잖아요. 네. 그 다음에 이제 항복을 쿠빌라이한테 해요. 이게 이제 뭐 연구자들마다 이거는 그 고려의 전략이다. 알고 가서 만난 거다. 아. 근데 또 어떤 분은 아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우연한 만남이었다. 어쨌든 줄을 잘 섰다. 그렇죠. 예. 그걸 쿠빌라이가 되게 좋아해요. 자기 지금 내전하고 있는데 네. 나를 인정해줬다. 네, 30년 예. 동안 좋아하던 애들이 나한테 딱 오니까 그래서 관계가 좀 좋아진 거죠. 그래서 가장 크게 변화한 건 어떤 거예요? 우선 고려가 멸망하지 않죠. 아. 원래 몽골에 30년 동안 저항했다? 그러면 그건 끝났다고 봐야 그렇죠. 돼요. 몽골 성격에 한번 뚫리면. 예. 근데 쿠빌라이는 그러지 않죠. 대우를 잘해주죠. 대신에 어쨌든 그래도 이 위니까 뭔가 그 대가를 바라거나 이러지 않을까요? 뭐 곡물도 당연히 예. 가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자기들이 이제 군사 뭐 원정할 때 군대도 좀 지원해 달라고 그러고 군량도 좀 달라고 그러고 나중에 일본 정벌 하러 갈 때 그때도 그냥 고려에 선박 만들라고 그러고 많이 시켜 먹죠. 옛날 역사로 치면 그 선박 하나 만드는데 얼마나 많은 에너지가 들어가는 거예요? 사실 노동력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 거죠. 선박 하나가. 그럼요. 지금은 뭐 예. 어디 뭐 조선소 이런 데서 뭐 기계로 다 만들지 몰라도 예. 그 당시엔 사람이 다 붙어가지고 망치질하고 네, 네, 네. 뭐 하고 해야 되니까. 근데 그거를 이제 일본 정벌할 때 한 900척 정도 만들어 갔다고 하니 거의 노동으로 다 징발해서 썼다고. 그럼요. 그 고려- 인근 사람들은 다. 고려 백성들이 엄청 고생하는 거죠. 왜냐면 우리 임진왜란 때 그 판옥선 하나 만들려고 해도 에너지가 많이 들어갔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배가 많지 않았던 걸로 아는데 네. 900척이면 어마어마하게 쏟아부었다고 봐야 되죠. 그렇게 해서 이겼습니까 일본? 졌잖아요. 맞아요. 그 배들은 다 이제 그렇게 꼬르륵 그 꼬르륵 우리 쏜 거예요? 태풍 때문에 네. 졌다고 우리 다 알려져 있잖아요. 일본은 그나마 돌아오긴 했지만 피해가 엄청 많았죠. 좀 실질적으로 그러면 몽골은 피해본 게 없는 거 아니에요? 몽골은 이제 그 병력만 된 병력. 거고 그리고 우리는 물자랑 이런 걸 다 된 걸 거고 그렇죠. 또 근데 우리도 병력 갖고. 갖고 또 현지에서 그 보통 군량 조달도 해줘야 되니까 우리 군량도 많이 조달했을 거고. 그럼요. 그럼 피해를 많이 내부에서 봤죠. 백성들의 뭐 반란 뭐 이런 건 없었던 거예요? 분명 불만은 있었을 텐데 네. 반란과 관련된 기록은 보이진 않아요. 워낙 몽골이 그 당시 그냥 너무 강하게 통제를 하고 있었던 탓이 있겠죠. 그럼 고려 백성들은 그 30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냥 수용하면서 살았다고 봐야 될까요? 전쟁하는 동안에는 뭐 도망가고 뭐 아니면 뭐 잡혀갖고 포로로 가기도 하고 네. 사실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끌려갔다고 하더라고요. 한 20만? 그러니까 아주 고달픈 삶을 살았던 거죠. 근데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은 몽골 주변에서 그나마 그래도 제일 좋은 대우를 받은 나라가 이 정도면은 네. 다른 데들은 더 참혹했다는 얘기예요. 다른 데는 아예 국가가 없어져 버렸으니까요. 그 백성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막 없어지면. 이제 그 국가가 없어 이제 몽골 제국에 이제 그 여러 또 국가들이 또 있는데 거기로 네. 이제 편입되는 거죠. 이주된다던가 다. 이주되기도 하죠. 예.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기술자들 이런 사람들 예. 좀 써먹기 좋은 사람들은 예. 끌고 가기도 하고. 아니면 노예로도 써놔요. 아 그럼요. 이게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지금 딱 요 상황 때가 지금 글로벌 정세랑 또 느낌이 비슷한 것 같아가지고 미국이라는 나라가 지금 압도적으로 힘이 센 나라인 상태에서 지금 뭐 무역 협상하자 관세 내자라고 하면서 다 지금 그 최후 통첩을 다 때리고 있잖아요. 네. 여기서 말 잘 듣는 나라는 관세 좀 깎아줄게, 아닌 나라는 관세 좀 세게 때릴게.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지금 어떻게 대처하냐가 지금 최고의 이제 과제 중에 하나인데 얘기 듣다 보니까 역사에서 좀 답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그럼 그때 이제 어쨌든 우리 고려가 선택한 방법은 그래도 다른 나라 대비 제일 베스트 선택을 했었지만 그래도 힘이 눌리는 지배하에서는 어쩔 수 없이 희생은 피할 수 없다. 그렇죠. 어쨌든 상하 관계니까 예. 말은 또 들어야 되니까. 예. 물론 왕실은 살아남았지만 네. 국가도 살아남았고. 고려랑 원나라의 그 관계 속에서 고려 왕이 그 원나라 사위가 되는 사건이 있었잖아요. 있었죠. 그때는 그 내부적으로 고려 백성들의 분위기가 어땠어요? 사실 그 쿠빌라이의 딸하고 이제 네. 결혼을 하게 되는데 놀라운 사실은 청혼을 먼저 한 게 고려 쪽이라는 거죠. 그게 정말 사랑해서예요? 아니면 아니죠. 의미가 그 정략교.
그래도 먼저 대시했다는 것 자체에서 의미가 있는 거 아니에요? 정원이 이제 공주한테 이렇게 반지 이렇게 싹 받치면서 한 그런 프로포즈는 아니고 네. 쿠빌라이한테 얘기하는 거죠. 황제한테. 나 당신 딸이랑 결혼하고 싶다. 우리 네. 사돈 맺자. 그때 바로 오케이 하셨어요? 아니요, 고민해요. 좀 니네들 태도를 좀 보고 간을 좀 봅니다. 딸이 여러 명이지도 않을까요? 딸이 이제 여러 명이 네. 있었을 텐데 좀 제일 어린 딸? 그 당시 충렬왕이라고 하는 이제 물론 이제 왕 되기 전에 이제 태자였을 때 16살? 그 태자 39살인가 그런데. 그러니까 나이 때문에 고민한 거 아니에요? 사랑 그렇지 어쨌든 뭐 그런 어린 딸을 이렇게 뭐 좀 타국으로 어쨌든 보내는 거니 아버지로서 고민 당연히 했겠죠. 근데 어쨌든 그런 정리학 결혼 사랑 아닙니다. 그래서 부마국이라고. 맞아요. 하잖아요. 예. 부마가 이제 황실의 예. 사위를 뜻하는 이제 용어라서 그래서 이제 고려를 부마국, 사위국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려 말고 또 부마국인 나라들이 있었어요. 그렇게 좀 결혼으로 맺어진 주변 국가는 없어요. 동아시아에는 없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일 엄청 최고 있죠. 특혜를 받았던 거네요. 네, 나는 그렇죠. 그럼 둘이 결혼해서 자식도 있었어요? 자식 있죠. 그 자식이 충선왕이라고 하는 왕이 이제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한 혼혈이죠. 예. 말하자면 예. 한쪽은 고려 핏, 예. 한쪽은 몽골 핏줄. 그래서 그 몽골 핏줄을 갖고 있는 사람이 고려 왕제 후보 1순위. 그렇게 돼요. 묘하게 꼬인 거죠. 그때부터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랑 몽골 사람들이랑 보면 닮았다고? 얼굴에 차이점 못 느끼는데 그때 이렇게 많이 좀 교류가 있었던 거예요. 약간 서론적인 교류가. 그때도 상류층, 그러니까 지금 기록에 나와 예. 있는 건 다 이제 뭐 엘리트들 결혼하고 예, 이제 그런 예, 이야기들인 거고, 뭐 또 끌려가거나 뭐 요런 이제 우리가 전혀 지금 기록으로는 알 수 없는 그런 사람들 사이에서도 당연히 서로 간에 이제 통혼이나 이런 게 이루어졌을 거고, 그 다음에 통혼이라는 게 이루어지지 않아도 둘이 좀 생김새는 비슷하니까. 원래 또. 그런 게 그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좀 있었죠. 그럼 지금도 몽골이라는 국가는 우리나라에게 약간 우호적인 느낌이 굉장히 우호적이죠. 그래서 지금 대학생들 한국어 배우는 대학생들 많을걸요, 몽골에? 왜냐면 이제 또 한국에 와서 이렇게 또 돈 벌려고 이렇게 오시는 노동자분들도 많고 유학생분들도 꽤 돼요. 몽골 하면 이제 아는 게 이제 장사다, 힘이 세다. 네네. 라고 하는데 이제 그때 당시 때도 몽골 사람들이 천하장사, 뭐 힘센 사람 이렇게 표현이 됐나요? 기록을 보면 뭐 이렇게 지금도 몽골식 씨름이 있거든요. 수모도 아닌 것이 그렇다고 우리나라 씨름도 아닌 것이 몽골식 뭔가 특이한 게 있어요. 그 옛날 기록에도 그런 씨름 기록이 나와요. 극단적인 사례는 뭐냐면 척추뼈를 꺾어서 죽인다. 무서워. 힘이 이제 센 거죠. 몽골 시대 사람들 특징이 활을 그렇게 잘 쏘고 그럼요. 말 타면서 활을 쏘는데 예. 적중률이 좋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원래 옛날에는 활 쏘면 이게 맞을 확률이 좀 떨어지지 않나요? 보다 보니까. 당이 떨어지지 않아. 에이 뭐 어떻게 하다 맞아라 그냥 이래갖고 예. 드라마 보면 비처럼 이렇게 쑥 쏟아지잖아요. 예. 그 중에 하나 맞으면 이제 가는 거죠. 예. 근데 이제 몽골 같은 경우는 이제 딱 노려가지고 네. 말 타고 딱 뛰어가면서. 적중률도. 타고남이. 근데 그거는 뭐 고구려에도 있었고 고구려 네, 벽화 네. 보면 또 그런 장면들이 네, 있고 네. 해서 그 북쪽의 뭐 유목민이나 뭐 지금의 우리 만주라고 불리는 그 지역에서 살았던 민족들은 기본적 스킬이었던 것 같은데 그게. 유흥문제에서 싸울 때 그럼 얘네들은 말도 타고 활도 쏘면은 접전을 안 하고 창끼리 부딪히는 게 아니라 그냥 활만 쏘고 튀고 활만 쏘고 튀고 할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바로 그 전술이에요. 그러니까 보병들은 양만 잔뜩 오르는 거죠. 와, 그럼 열심히 쫓아가면 헉헉헉 됐을 때 돌아와서 또 쏘고 그렇죠. 쫓아가지도 못하죠. 말을 어떻게 따라가겠어요. 거의 뭐 옛날 그러니까 우리 아시아의 옛날 전술과 완전 다른 거예요. 기병, 뭐 보병, 뭐 창병 이런 의미가 없이 그냥 쏘고 튀니까. 그렇죠. 야전에서는 거의 못 이겼다라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거의 못 이기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버리면. 그럼 거란 여진도 다 그런 기술 배우는 거예요? 그럼요. 게다가 걔는 더 지독한 건 도망가면서도 활을 쏴요. 와, 백샷. 우리 말로, 백샷이죠. 예, 백샷이죠. 예. 파르티안 샷이라고 하는 그건 진짜 힘든 거래요. 그냥 이렇게 정면으로 하면서 쏘는 것도 엄청 힘든 건데 예. 이렇게 등을 돌려갖고 쏘려면 여기 허리하고 허벅지 왜냐면 말이 떨어지면 안 되니까 네. 이게 엄청나게 버텨야 된대요. 그러면 이제 로마, 알렉산더, 뭐 몽골, 뭐 고려, 조선 다 했을 때 최고의 부대라고 할 만한 전술 부대 뭐 이런 게 있었어요. 세계사에서 예, 뽑으신다면 이 전술이 가장 그래도 고대사에서 제일 잘 싸웠던 전술이야. 뭐 나중에 이제 예. 총이나 뭐 대포 같은 예. 거 나오기 전에는 어쨌든 유목민들이 짱이었던 것 같아요. 이 역대 고려 왕들 중에서 그래도 그나마 몽골에 조금 대항하기 위해서 좀 전략을 잘 썼던 왕이 있다면 공민왕이라고 이제 우리가 네. 잘 알고 있는 교과서에 나와 있어요. 반원 예, 그렇죠. 예. 반원 정책이라고 네. 하는 예. 이제 그 왕이 그나마 우리가 반원 정책이라고 하긴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100% 반원은 아니에요. 우리가 반원 이러면 그럼 먼 나라하고 관계를 아예 끊었구나 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 독립 이런 느낌인가요? 독립도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상하 관계인데 워낙 막 이거 시키고 저거 시키고 뭐 난리 나잖아요. 좀 덜 시켜라 이제 좀 약간 그런 느낌. 약간 조금 저항하려고 하는 그렇죠. 그런... 이제 공부를 좀 그만 좀 해 이제. 대신 상하 관계는 인정하는 거고.
네. 그것까지 어떻게 뒤집지는 못하니까 그런 식으로 벗어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그 고려 말 이제 조선 초 때 그 역사적인 사건이 있잖아요. 최영 장군이 이성계 장군 보고 싸워라 네. 나가서 요동이었네 요소였나요? 요동이죠. 요동이죠. 예, 거기 점령하라고 했었는데 안 된다라고 해서 결국은 이제 다 거꾸로 들고 와서 이제 된 건데, 근데 그때 또 최영 장군 쪽에서 또 했던 판단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길 수 있을 거라고 또 어떤 근거가 있으니까 나가라지 않았었을까? 그때 어떤 상황이었는지 좀 알고 싶거든요. 위화도 회군이라고 예. 불리는 조선 건국에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이제 사건이 됐던 건데, 예. 사실 그 위화도 회군이 이제 일어나게 된 이제 최영이 요동을 정벌하라고 한 거는 이제 명나라가 당시에 지금 명나라 건국했던 주원장이라고 하는 그 황제가 이제 뭐 이른바 천령위라고 해가지고 고려 쪽으로 영토를 넓히겠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게 되니까 이제 거기서 최영 장군이 말하자면 꼭지가 돈 거죠. 명나라랑 이거는 한판 붙여야겠다. 예, 그 선빵 필승. 뭐 약간 좀 그런 느낌도 없잖아. 예, 먼저 있죠. 치는 게 유리하다 차라리. 네, 차라리. 예. 왜냐면 주원장이 계속 그렇게 고려를 좀 괴롭히거든요. 예. 계속 그 외교 관계에서. 예. 그래서 최영이 결국은 이제 그런 결정을 이제 하게 되고, 그리고 이성계 쪽은 안 된다. 이 큰 나라를 우리가 상대하는 거는 좀 버겁다. 라는 이제 소위 외교 정책이 이렇게 또 부딪히게 된 그런 상황이었죠. 그때가 원나라가 살아 있을 때였나요? 원나라가 이제 북쪽으로 이제 다 말하자면 후퇴했을 때죠. 주원장이 다 장악하고 있을 때고. 그러면 중국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원나라와 고려의 시대가 저물고 명나라와 조선의 시대가 뜨는 교체기라 봐야 되겠네요. 아, 그럼요. 그러니까 국제 정세 느낌도 좀 봐야 되겠네요. 굉장히 그렇죠. 그래서 묘하게 그 원나라와 명나라가 이렇게 교체되는 그 시기, 그리고 고려하고 조선이 교체되는 그 시기가 묘하게 이렇게 예. 맞아떨어져 들어가요. 희한합니다. 그 역사적으로 서로 뭐 그걸 공유해서 이렇게 나라를 바꾼 거다 이런 기록들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건 아닌데 근데 아주 시기가 묘하게 겹치더라. 시기가 묘하고, 또 이제 공민왕 때부터는 어쨌든 원나라의 그 색깔을 아까도 조금씩 더 이제 벗어나려는 그런 움직임들하고 이렇게 묘하게 이렇게 겹쳐지면서 양쪽이 국가가 이렇게 싹 바뀌는 그러면서 거죠. 고려 시대의 어떤 그 우리나라의 그 스타일이라고 할까요? 그거와 조선 시대 이후의 스타일이 완전히 바뀌어 버리잖아요. 바뀌죠. 마치 이제 로마에서 중세 시대로 넘어가는 것처럼 다 바뀌어 버리는 네네네. 그런 게 되는. 그렇죠. 그래서 예. 사실 우리 역사 저도 그랬는데 옛날에 고려는 이렇게 되게 좀 뭔가 자유분방하고 그런 느낌인데 조선은 왜 이렇게 좀 빡빡하지? 예. 약간 그런 느낌이 있는데, 사실 조선 초기에는 그렇지 않아요. 이게 고려에서 이렇게 조선 넘어왔다였고 바로 그냥 완전히 변하고 그러진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무슨 뭐 성리학이니 네. 예. 뭐 이런 거는 예. 조선 건국하고 그래도 한 200년? 150년 이 정도는 지나야 이제 어느 정도 그런 색깔이 나오는 거고, 예. 이성계 때만 해도 고려 멸망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그렇게 바뀌진 않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뭐 고려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이제 제사만 하더라도 여자들이 재산을 물려받기도 하고 그쵸, 제사도 그쵸, 지냈다 그쵸, 그럴 그쵸, 때 그쵸. 우리가 생각하는 고려 시대 어떤 문화들 좀 약간 게임 문화라고 해야 되나? 지금 봤을 때 어떤 풍습들이 있었어요? 고려, 저도 이제 뭐 고려 얘기 예. 들으면 예. 우선 재혼이 가능하다. 음. 여성들의. 조선 시대 완전 다르요. 그러니까 재혼된다 그러면 이혼도 된다는 얘기니까. 지금 대한민국인데. 게다가 네. 이제 뭐 재산 상속할 때 이제 여성에게도 네네네. 균등하게. 예. 근데 조선하고는 완전 딴판인 거죠. 근데 그 조선도 처음부터 이성계가 건국하자마자 다 바꿔 이제 그런 게 아니고. 네. 나중에 이제 성리학이라고 하는 이제 그 이데올로기가 점점 더 이제 커지게 되면서 이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러려면 또 세월이 100여 년 또 그렇게 오래 걸려야 됩니다. 그럼 고려 때 어떻게 보면 남녀 평등이라 봐야 되나? 어떻게 봐야 돼요? 재산을 분할하고 같이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예. 그 관점에서 보면 뭐 네. 재산도 예. 가고 그다음에 족보에 올라가기도 하고 이런 걸로 보면 그런 측면에서는 평등이라고, 사실 물론 평등이라는 개념이 좀 그 다를 수 두 있지만. 글자가 예, 예, 사실 예. 이것도 근대에 이제 나온 거라 예. 고려에서 뭐 평등 이러진 않았겠지만 우리가 이제 바라봤을 때는 충분히 그런 관점에서 이 권리가 굉장히 똑같네 이렇게 볼 수 있죠. 와, 그러면 또 지금 시대와 비교했을 때 고려 트렌디하다 할 만한 이야기들이 있을까요? 트렌디하다. 앞서 나간다라기보다는 이제 고려 초기의 그 왕실 혼인의 특징이 자기들끼리 고모랑 결혼하고, 예. 고려는 왕실의 보존이라고 해야 될까, 이제 뭐 그런 측면에서 초기에는 그랬어요. 초기에는. 그래서 고려 초기에 점점 그 후손들의 숫자가 급격하게 줄어요. 이게 아무래도 이게 우리 지금 아마 과학 의학에서도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예. 이렇게 서로 가족들끼리 결혼하게 되면 그 나중에 나온 기형아 후손 이런 거. 이게 그런 좀 예, 기형아나 예, 이런 수명도 식으로 짧아지고 네네네.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확 줄어버려요. 그거 어떻게 해결했어요? 나중에 이제 고려 현종이 즉위하고 이렇게 넘어가면서부터는 이제 안 해요. 그냥 귀족들이랑 결혼하는 거예요. 귀족들이랑 하든 아니면 다른 성씨랑 하든 후손이 없어지니까요. 예, 이게 예. 그리고 후손이 나와도 뭐 이상한 애들 나오고 이러니까.
고려시대 그것도 들은 것 같아. 그 영화 중에 그 갑자기 기억이 안 나요. 게이도 있었다고. 아, 그 게이라고 하는 게요. 예, 그 영화 그 뭐 하나 있잖아요. 그 예전에. 쌍화점. 네, 쌍화점. 쌍화점. 네, 조인성님 나오고. 조인성이 그거 네, 네. 주진모 씨하고 네, 네. 그 술 사실이요. 먹고 찍었다는 거. 아, 술 먹고 찍었어. 맨정신은 못 찍는데요. 소위 이른바 동성애라고 해야 될까요? 네. 그런 거는 뭐 고려에만 있었던 게 아니고 아, 전 세계적으로 다 있었던 것 같은데요. 옛날 로마 있었죠. 예, 황제도 예, 막 예. 어린 소년들 막 뭐 하고 뭐 일본도 있었고. 다 있어요. 예. 그럼 그 당시 고려 그 사회에서는 동성애를 보는 시선이 어땠어요? 그런 건 기록이 거의 나오지 않죠. 아, 네. 왜냐면 좀 상류층의 좀 약간 은밀한 사생활이라고 해야 되나? 좀 진짜 좀 듣고 보니까 고려시대랑 너무 많이 다르잖아요. 재밌어요. 되게 또 너무 잘 풀어주셔가지고. 그 천추태후라고 네. 네네. 고려의 고려 목종의 어머니였나? 아마 초기에. 근데 이제 말하자면 자기 신하랑 연애해가지고 아들도. 예. 그다음에 그 아들을 왕위로 올리려고 했다가 그게 잘 안 됐죠. 그 아마 그 최근에 그 드라마 고려거란 전쟁 그 아마 나왔을걸요? 그 얘기? 그러니까 고려는 하여튼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엔 어우 저 막 이상한 막 이런 게 아니고 그 당시의 사람들의 인식이 그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이게 자유로워진다고 생각하는데 네. 그게 아니라 그 시대의 흐름 따라서 이렇게 됐다가 내려왔다가 됐다가 내려왔다 이 사이클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또 어떤 측면에서는 자유보다 더 통제되어 있는 게 있을지도 몰라요. 어떤 측면에서는 우리가 뭐 세상 사는 게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네. 그럼 고려시대 때 백성들이 더 잘 살았어요? 조선시대 때 백성들이 더 잘 살았어요? 잘 살았다라고 하는 것도 그것도 사람마다 기준이 다 다를 것 같아요. 평민들 먹고 그 GDP라고 봐야 돼요. 그런 기록, 예. 그런 분석이 되려나 모르겠다. 예를 들어서 뭐 밥을 먹은 게 먹고 살만했다, 굶어 죽었다, 뭐 이제 이렇게 표현해야 되나? 그 정권에 불만이 있다 없다? 그런 거 늘 있죠. 네, 그건 있겠지. 예. 굶어 죽는 예. 사람들도 만약에 다 어쨌든 고려가 됐든 조선시대 됐든 기본적으로 농경 사회이다 보니 만약에 이게 농사가 잘 안 되면 예. 가뭄이 났달지 뭐 홍수가 나 그냥 다 뒤엎었달지 그 다음에 또 의외의 변수가 메뚜기 때 아, 지금 거기 인천 뭐 러브고 예, 때 예, 뭐 예, 이러듯이 예. 그런 때가 그러니까 우리가 메뚜기 때라고 하면 한 100마리 아니 하늘을 뒤덮어 버려. 중국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이제 보면. 중국은 예. 뭐 거긴 숫자 우리보다 더 크고 하니까 몇 억 마리씩 날라왔고 예. 한번 이렇게 쫙 상륙하는 거예요. 때들이. 그냥 초토화시키고 살았는데. 겨울 다 갉아먹고 예. 다 먹으면 자 이동 공사 딱 졌는데 갑자기 다시 겨울이 됐어. 완전 망치는 거예요. 진짜. 농작물이 없어요. 네, 완전 망치. 아. 그럼 다 굶어 죽는 거죠. 그 세율이 어떻게 돼요? 그럼 그 당시 고려시대 때가 이제 논에 대해서 그 세금을 더 많이 내셨어요. 그런 세금은 제가 잘 모르겠네요. 아, 예. 그쪽 경제 쪽 제도 하시는 분들은 고려 쪽은 사실 기록이 많지 않아서 많지 아마 않아서. 잘 알기가 힘들지만 조선 쪽부터는 뭔가 조금씩 나온다고 하시긴 하시더라고요. 그럼 전쟁 났을 때 이제 차출되는 것도 고려시대 때는 농민도 그냥 무조건 다 차출이고 뭐 조선시대 때는 농민은 아니고 뭐 정규군만 나가고 이런 차이도 있었어요. 그것도 이제 군역제도와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 가지로 변화되는데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징병하는 거죠. 그것도 일종의 세금이니까 예. 용병 돈이 엄청 들잖아요. 국가에서.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도 쓰기가 쉽지 않고. 아, 맞아. 제일 차이가 나는 게 좀 서양 쪽 전쟁들 보면은 그 전쟁 현지 가서 용병들을 그냥 구해서 전쟁을 막 하고 했다라는 기록도 많이 본 것 같은데 아시아에서는 그런 개념이 없잖아요. 아시안 잘 없죠. 네, 우리나라가 뭐 중국 전쟁을 했다가 중국 현지에서 용병 구해서 싸웠다는 얘기 이런 거 본 적도 그런 건 없거든요. 없죠. 네. 네. 서양은 문화가 다른 거예요. 그냥. 특히 그 네. 용병 가지고 서양에서 가장 활약을 많이 했던 국가가 스위스죠. 스위스 용병이 그렇게 잘 싸웠대요. 아, 그래서 스위스가 돈 많이 번 거기도 하고. 아, 왜냐면 또 스위스가 또 산악지대 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농사 짓고 네. 이러기가 사실 쉬운 국가는 아니고. 근데 이제 사람들이 어쨌든 돈은 벌어야 되니 주변 국가에서 이제 요청하면 돈 받고 가서 싸우고 그 돈을 벌어 와서 이런 식으로. 그러면 그 전 세계사적으로 봤을 때 제일 싸움을 잘하는 민족 어디다 뽑을 수 있어요 혹시? 저는 이제 몽골 전공한 사람이니까 몽골이 제일 몽골이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또 만만치 않은 게 저 서양의 바이킹 노르만족이라고 그러죠. 네네네. 걔네도 만만치 않아요. 어쨌든 다 추운 기후에 사는 친구들은 네. 사는 게 힘들잖아요. 사는 게 힘드니까 어쨌든 물자를 따뜻한 곳의 물자를 힘으로라도 이게 뺏어 와야 되는 좀 그런 측면이 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싸움 능력이나 이런 것들이 좀 탁월했던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유목민 같은 경우는 뭐 지금도 이제 몽골에서 유목하시는 분들 좀 있지만 어릴 때부터 말 이런 거 타고 막 이래요. 그러면은 우리는 그거 말 타고 아까 화살을 쏘는 얘기했습니다만 네. 훈련을 얼마나 해야 될 거예요. 그거 하려면. 근데 몽골 애들은 살면서 그냥 하는 거예요. 아, 사냥을 해야 되니까 애초에 네, 네. 그냥 생계가 그냥 생계가 걸린 문제예요. 생계가 활이네요. 네. 아. 그러니까 장난감도 없어. 뭐 어린애들 놀 장난감. 애 가서 말이나 타라. 아니, 그러니까 사는 게 그냥 훈련이에요. 땅이 고정된 땅이 없으니까 유목민이 예, 계속 예, 이동해 예, 다녀야 예, 돼요. 예. 얼마나 힘들어요. 원래 생존
생존을 걸고 하면은 제일 세잖아요. 유목민은 늘 생존을 걸고 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중국 역사 보면은 옛날부터 유목민족들이 한 번씩 쳐들어와서 이렇게 했다 해서 싸웠다라는 기록이 있는데 그럼 내려오는 이유들은 그러면 뭐예요? 자기들끼리 사냥하면 되는데 굳이 사냥 갖고 힘들죠. 사냥해봤자 뭐 동물 좀 잡고 그렇다고 사냥이 뭐 매번 성공하는 것도 아닐 테고 그리고 유목민들도 곡물 먹어줘야 돼요. 단백질만 먹을 순 없잖아요. 그럼 서로 무역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평화로운 관계에서는 무역하면 돼요. 유목민들도 굳이 그러면 싸움을 걸 필요가 없어요. 네. 근데 이제 문제는 교역이 안 되는 경우 아니면 교역을 좀 더 해달라고 이렇게 유목민들이 요구하는 경우가 있거든. 이거하고 좀 모자라. 근데 이쪽에서 그 정도면 됐지 뭘 그래. 요게 이제 안 맞는 경우 결국은 그렇게 쳐들어와 버려요. 그럼 그 당시 때 뭐 전쟁하면 확실히 유목민족 싸움 잘했어요. 잘해요. 농경국가가 이긴 적이 그렇게 많이 없는 것 같은데요. 근데 그렇게 수천 년을 싸웠잖아요. 그러면 유목민족에 대응하는 좀 뭐 전략들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요? 안 나옵니다. 그게 안 나와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럴까요? 예, 그게 안 나오고 예. 결국은 이제 예. 그나마 나온 게 물자로 달래주자. 돈을 좀 주자. 또 비단을 좀 주자. 이런 식으로. 송나라가 가장 대표적이죠. 중국에서는 그런 식으로. 우리 경제력은 좀 되니까. 요거 뭐 쌀 주고 술 주고 뭐 이런 식으로 좀 달래자. 그러면 통하는 경우들이 좀 있죠. 지도자들을 위한 일종의 사치품이라고 그러죠. 뭐 좀 어려운 용어로 우리가 위신제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 권위를 보여주기 위해서 뭔가 아우라가 좀 있게 만드는 귀부인들 막 목걸이 차고 다니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필요해요. 유목민들도. 그러니까 그런 것들 보내주고. 그럼 유목민 쪽의 그 뭐지 고대 물품 중에서는 상당히 여러 나라의 물품들도 많이 발견이 맞아요. 오. 무덤, 뭐 지금 몽골의 무덤 뭐 이런 거 이거 네. 하면은 이건 뭐 중국산 비단인데 뭐 유목민들이 만든 뭐도 있지만 그 가장 이제 특이했던 건 지금 몽골 초원에 이제 흉노라고 하는 아까 그 무덤을 봤는데 그리스 신 뭐 이렇게 새겨져 있는 뭐 은판이라고 하나 뭐 그런 게 나왔대요. 그러니까 그리스까지 직접 침략한 건 아닐 테고 당연히 교역을 통해서 이렇게 거쳐서 온 것 같아요. 실크로드 가는 길에 흉노가 있었던 거예요. 실크로드도 사실 범위가 워낙 넓으니까 그러니까 사막으로 가는 통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초원으로 가는 통로가 있고 그래서 그 초원으로 가는 통로는 뭐 온통 유목민들이 다 이용하는 거죠. 그럼 옛날에 그럼 실크로드 교육하러 이제 뭐 상단이 물건 싣고 가다가 유목민족 만나면 뜯기는 거죠. 뜯기는 수준이 죽는 거예요? 어떻게 돼요? 죽일 필요까지는 사실 근데 그건 진짜 그때 침략한 유목민 그 사람 마음이겠다. 우선 기본적인 목표는 사람의 목숨이라기보다는 그 물건. 고려 시대 때 상업이 굉장히 발달한 나라로 유명하잖아요. 네네. 그거 어떻게 발달했던 거예요? 그 유목민족을 거쳐서 가진 않았을까? 고려는 주로 바닷길이죠. 주로 이제 바다에서부터 송나라랑 뭐 할 때 지금의 이제 중국 남쪽에서 뭐 흑산도 이렇게 거쳐가지고 서해안으로 와서 이제 뭐 경란도라고 해서 그 항구에서 개경으로 들어오면 딱 좋죠. 바닷길은 아무래도 육로로 오는 것보다는 한 번에 훨씬 더 많은 물자를 왜냐면 낙타에 싣는 거하고 배에 싣는 거하고 차원이 다르잖아요. 그럼 경호 병력도 좀 비용도 덜 들고 그렇죠. 배에 다 실어버리면 되니까. 물류 비용도 덜 들고. 네. 근데 그 국가도 어쨌든 상업이 발달됐던 나라들 특징을 보면 국가도 잘 먹고 잘 살았던 거 그게 연관이 좀 있는 거예요. 원나라가 가장 대표적인 상업국가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원나라는 국가에서 아예 대놓고 그냥 지원을 해주는 이제 국가였기 때문에 그리고 그 원나라 다음에 들어선 명나라는 그렇지 않아요. 명나라는 오히려 상업국가라기보다는 뭐 예전에 농업국가? 그래서 조선으로 넘어가듯이 똑같이 가는 거예요. 좀 비슷하죠. 근데 어. 그렇다고 해서 명나라의 뭐 경제력이 그러면 또 상업국가에서 농경국가니까 다시 깔아앉았겠네요? 또 그러진 않아요. 나중에는 명나라도 포기해요. 포기하는 게 뭐냐면 워낙 세계 경제가 이제 막 발전하고 중국으로 뭐 귀금속이 막 빨려오고 동남아, 인도 막 여러 물산들이 오고 또 유럽에서는 또 신대륙 개척했다고 또 거기에 금광, 은광 이런 거 파가지고 또 다 중국으로 오고 하니 명나라도 국가에서 통제를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음대로 해. 이미 벌써 무역에 맞았기 때문에 국가가 통제를 못해요. 이미 농촌으로 은이 다 들어가 있어. 국가가 아무리 농사만 해 제발 안 됩니다. 나중에 명나라 후기쯤 되면 포기하더라고요. 이게 지금 경제 이야기로 저 다 들리는 거 이게 되게 좋은 수업이다 이거. 왜냐면 이미 벌써 사람들이 코인 맛을 봤잖아요. 코인 하지 말라고 국가에서 아무리 안 됩니다. 때려도 절대 안 돼요. 지금 중국도 그렇잖아요. 국가에서는 금지했는데도 계속 뭐 이렇게 많이 하더라고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미국도 마찬가지고 이미 벌써 사람들 손에 한번 쥐어준 거를 다시 하지 말라고 했을 때 안 하지 않을 것이다. 게다가 이제 그뭐 코인이 됐든 뭐 암호화폐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만약에 우리나라에만 있어 그게 그러면 좀 뭐 제한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이미 세계에서 공용으로 다 쓰고 있다 그러면 그건 못 막아요. 또 그게 거래 수단으로 환전을 해 편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환전할 때 수수료
스케줄도 안 들고 예전에 그 뭐 원나라나 이제 우리나라 고려시대 때 하면은 뭐로 교환하는 거예요? 다른 나라랑 서로 필요한 뭐 금, 은, 뭐가 화폐였었나요? 은입니다. 은. 은? 네, 그 당시에는 은을 씁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은은 비싸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요만한 거 사는데 은 쓰진 않죠. 네. 근데 굉장히 이제 비싼 거 그런 거 살 때는 그냥 은 덩어리를 그냥 이렇게 툭툭. 그럼 지금 어쨌든 오늘 좀 고려 이야기 좀 들었는데 네. 결국은 무역이 확장돼야 잘 먹고 잘 살더라. 교류하는 나라는 둘 다 잘 먹고 잘 살았던 거 아니에요? 그렇죠. 왜냐면 지금 우리 100년 정도의 현대사만 보면 무역이 점점 나날이 확대되고 무역의 비용이 떨어지는 것만 봤지 무역의 비용이 상승하고 무역량이 줄어드는 걸 본 적은 없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역사를 하셨으니까 그런 사이클을 보셨잖아요. 이번에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막 때리고 이렇게 되면은 무역량이 떨어질 가능성도 있어 보이고 음지의 시장이 형성될 수도 있을 네, 거고 네. 그렇게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뭐 역사를 사례를 봤을 때 좀 이야기해줄 만한 게 있으신지? 뭐 저도 뭐 경제나 네. 이런 쪽에 대해 네. 더 전문가시니까 더 잘 아시겠지만 저는 꼭 그런 식으로 뭐 관세 매기고 뭐 국가에서 뭐 통제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사람들이 말을 잘 안 듣던데요. 꼭 몰래 하는 사람들 나오더라고요. 그쵸. 우회하거나. 네, 우회하거나. 네. 그래서 중국 쪽 보면 소금이 그렇게 옛날엔 뭐 지금도 중요하지 나트륨 뭐 어쨌든 예전에는 소금이 지금보다 훨씬 중요했죠. 왜냐하면 냉장고가 없잖아요. 음식을 좀 그나마 오랫동안 보관하려면 소금에 절여야 되니까. 네, 그래서 사람들이 늘 소금을 필요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에서는 좋죠. 독점해가지고 그냥 지금 담배처럼. 그러면 백성들이 안 살 수가 없으니까요. 네, 그거를. 네. 그러니까 소금값이 막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일종의 진짜 관세 같은 거 매기듯이. 그럼 백성들이 그냥 울며 겨자 먹기로 그냥 아유 뭐 어떻게 비싸도 사는 사람이 있고 그 틈을 노려갖고 몰래 국가 허락 안 받고 몰래 이렇게 들여와가지고 국가가 매긴 가격보다 조금 싸게 파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백성들 입장에서는 저희가 좀 더 싸네 갈 거 아니에요. 예. 얘 불법인데 그럼 얘는 세금도 안 내는 거니까 안 내는 거죠. 그럼 국가 입장에서는 손해가 날 수 있고 손해죠. 그러니까 국가가 얘네들 치러 가요. 그럼 얘네라고 가만히 있을까요? 얘네는 조폭을 키워요. 우리 저 멕시코처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지금 어쨌든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사를 보면 각지에서 전쟁도 나고 있고 미국이 완전한 좀 힘을 가지다가 좀 빠지는 느낌도 나고 약간 패권이 나뉜다는 느낌처럼 보이잖아요. 그럼 이렇게 됐을 때 세계사에서는 이러면 전쟁으로 치닫는 경우가 많았었나요? 헤게모니를 이제 누가 장악하느냐. 특히 이제 뭐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뭐 영국이니 뭐 옛날 뭐 프랑스니 독일이니 이제 예. 한창 전쟁할 때 그래서 이제 미국도 물론 그 중에 하나고 그럴 때의 그 헤게모니를 누가 장악하느냐를 갖고 전쟁이 났던 불운한 시대가 있었죠. 지금으로부터 약 100년 전 막 1차 대전하고 2차 대전하고 막 이럴 때.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그렇게 전쟁을 만약 하게 되면 그때는 1차, 2차 대전 때는 탱크 그다음에 그 무기 개발한 게 이제 원자폭탄 결국 일본에 떨어뜨렸으니까. 근데 이제는 하면 다 죽는 거죠. 뭐 그러면 그걸 다 아는데 다 죽는다는 걸. 그래서 뭔가 좀 다른 어떤 해결책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어쨌든 여러분들 고려 몽골 이야기 들으셨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역사라는 게 참 신기한 게 분명 천년 전의 이야기인데 먼 나라 이야기가 좀 남의 이야기가 아닌 것처럼 들리는 거 있잖아요. 이게 지금 다시 또 지금의 역사로 또 다시 바뀔 수도 있겠구나라는 또 생각이 들면서 저희가 또 초대를 했고 말씀을 너무 또 잘 해주셔가지고 저희도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또 책도 혹시 내신 거 있으신가요? 책을 제가 쓴 것도 내고 그다음에 제가 번역한 것도 내고 해서 지금까지 낸 게 한 10몇 권 정도? 알겠습니다. 교수님 이름 치면은 책이 나오니까 예. 그리고 또 더 많은 이야기 궁금하신 분들은 또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